네, 반갑습니다. 바로 이어서 3단원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해요. 최대한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고려의 성립과 변천. 그래서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 그리고 대외관계, 몽골의 간섭과 고려의 개혁, 그리고 고려의 생활과 문화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려는 궁예가 건국한 거 아니죠. 그래서 궁예가 건국했던 이후 고구려를 왕건이 뺏은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왕건이 뭔가 나라를 아예 새롭게 재창조했다라기보다는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나라를 이제 참탈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땅을 이제 나라를 뺏고 이제 고려를 건국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 이런 거 이제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근거지인 송악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조의 정책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민심 포섭할 필요도 있었고, 그리고 호족도 포섭을 해야 되고요. 고백제도 공격을 해야 되고 신라를 포용해야 되는 이런 이제 형태가 나타나는데, 바위유민을 포용하는 점에서 뭐 북진 정책 이런 게 드러났다라고 보고요. 통일 과정 이런 걸 보면 신라가 먼저 항복을 했고 다음 후백제를 정벌하면서 통일을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려는 실질적인 민족 통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태조의 정책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볼게요. 고려는 사실 왕건이 혼자 세운 나라 아니잖아요. 당시 이제 호족들의 연합 정권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 엄청난 이 호족들을 어떤 식으로 포섭하는지 견제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포섭하는 방법은, 내 편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혼인정책을 써서 왕건의 부인은 29명이나 되는 아주 엄청난 정말, 네. 그리고 성씨나 뭐 관직, 토지, 하사 이런 게 있는데 사성정책이라고 성씨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유력한 호족이면 왕씨, 네, 왕족의 왕씨 이렇게 주면서 왕씨를 족보에 넣어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었고, 한편으로 이제 견제하는 정책을 했는데, 사신관 제도라고, 요거는 중앙에 고관이 된 사람에게 자기 출신지의 사신관이라고 하는 명예직을 주고 그 지역의 지방 세력을 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들이 잘못하면 같이 이제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기인 제도는 이제 납치할 기자에 사람 인자, 그래서 납치하는 제도라고 했잖아요. 마이크 안 들어간 거 아니야? 마이크를 빼고 있었네요. 자, 기인 정책은 다시 이어서 그래서 호족의 자제, 그러니까 아들 이런 애들을 이제 불러다가 중앙의 수도에 불러서 납치하고 감금하고 협박하고 말 안 들으면 아예 살해까지 하는 엄청난 무서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호족들을 통제하는 이런 정책이었고요. 다음에 민족 통합, 호상국 발해 유민들 다 수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해의 태자였던 이 대광연이라고 하는 애가 수만 명을 이끌고 내려왔죠. 이걸 다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왕시성을 막 하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북진정책, 서경, 이제 평양이죠. 지금의 정은이형. 그래서 서경을 중시했고요. 그리고 거란을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국경도 꽤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불교를 막 장려하고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죽기 전에 후대 왕들에게 이제 유훈을 남겼죠. 그게 이제 훈요 10조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뭐 불교를 중시하고 막 북진 정책을 하는 것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건 우리 수업 때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받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왕비가 29명이었고 거기서 나온 자식들도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 왕자들에게서 왕이 될 수 있는 건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다툼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뭐 왕교의 반란이라고 해서 이제 왕위 계승으로 인한 여러 다툼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남이었던 해종이 왕위를 잇게 됐는데,
어, 왕이 되자마자 시름시름 앓더니 가셨고요. 그 다음 정종 같은 경우도 왕이 됐는데 4년 만에 유조를 해요. 그래서 좀 깨름직하죠. 그래서 이 결국 이런 문제점들을 다 보고 자란 게 광종이에요. 광종은 정종의 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돼서 얘가 생각했을 때 문제점은 저 호족들 때문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호족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정책들을 하게 됐고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광종은 빛날 광자 쓰는데요. 그래서 빛나거나 아니면 뭐 미치거나 미칠 광자다 이렇게 쓰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호족 세력들을 많이 숙청해서 왕권을 강화시켰던 인물입니다. 사실 그 왕조 초기에는 좀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꽤 필요한 것 같아요. 태종 조선 태종 때도 이방원도 그렇고 광종이 이제 호족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정책은 바로 노비안건법이죠. 노비안건법이란 이런 거죠. 그래서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조사해서, 그러니까 검사예요. 검사해서 다시 양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돌려준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노비라고 하는 존재들이 호족 입장에서 보면은 호족들이 직접 농사 안 짓거든요. 노비들이 다 농사하니까 경제적인 기반이고요. 근데 얘들한테 농기구가 아니고 칼이나 창 지어주면 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인 기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없앨 수 있는 바탕이기도 했고, 그리고 노비가 양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노비는 세금을 안 내지만 일반 농민들은 백성들은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국가 재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광종 때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과거제가 시행이 됐고요. 요거는 쌍기라고 하는 사람 등용해서 이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행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호족 세력이나 공신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이런 모습이고요. 공복 제정하면서 관리의 상하 질서를 좀 확립시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과거 합격증이에요. 그리고 체제를 완성한 사람, 이를 성자 성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성종이 체제를 완성시키는데 중요한 바탕은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였죠.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방간을 처음 파견하기도 하죠. 그래서 12목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여기 지방간을 파견해서 지방에 대한 통치력을 높였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학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하게 되면서 개경에는 국자감을 설치하고요. 지방에는 향교 이런 걸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봤었죠? 그래서 7조 요게 보면 이제 지방간을 두소서 요걸 보면 12목 설치, 지방간 파견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9조에는 공복제정 그리고 20조는 이제 불교보다는 유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복잡해지는 게 이거죠. 중앙통치제도.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당의 삼성육부제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는 당의 삼성육부제인데 이걸 고려 실정에 맞게 이성육부제로 운영을 했고요. 여기에 송해 제도를 같이 수용해서 이제 들어온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성육부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상서성 아래에 이제 육부를 둬서 이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거기에 뭐 중천, 삼사 이런 것들은 송해제도 이런 걸 좀 본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사대는 이제 관리를 감찰하는 이런 형태고요. 삼사는 재정이나 회계 이런 걸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도병마사랑 신목도관 같은 경우는 고려 정치의 독자성이 나타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귀족들의 회의기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도병마사는 병마 요거 보면 알겠지만 이제 군사나 국방 문제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신목도관 같은 경우는 뭐 제도, 법, 규칙 이런 거랑 관련된 걸 회의하는 기구예요. 요거는 이제 삼국시대 때 있었던 귀족회의 그런 게 전통이 좀 남아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호족들의 권한이 워낙 막강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왕권이 좀 약한 요 시기에 이제 호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구는 아니지만 제도라고 대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갖 활동을 하는 언론기관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운영,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 봤었고요. 대관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뭐 관리명 동의권도 갖고 있고요. 국왕에 대해서 왕이 정치 잘못하면 비판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제 권한을 가진 게 대관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도 양계라고 보면 돼요. 경기는 뭐 수도 주변 이런 뜻이고 5도는 이제 일반 행정구역은 5도 그리고 군사행정구역은 양계 계라고 하는 게 경계 그래서 군사 접경지역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군사행정구역으로 따로 이제 편성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도발 뭐야? 그래서 5도 아래에 이제 주부, 군, 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좀 생각해야 될 게 현은 주현과 속현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고려의 이 말단 행정 이 현이 워낙 많아서 지방간을 다 파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현에 이제 지방간을 파견해서 나머지 주변의 현을 같이 다스리도록 한 거죠. 그래서 지방간이 파견된 현은 주가 되는 현이라고 해서 주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속하는 현이다 라고 해서 속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속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향리들이 다스린다고 봐야 되겠고 이 향리들은 기존에 이제 지방에 남아있던 호족 세력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행정구역이었던 동계, 북계 같은 경우는 딱히 얘기할 건 없네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 다수의 속현, 향부곡소 특수행정구역으로 향부곡소가 있었다 이런 게 있는데 향부곡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신분상으로는 그냥 양인이에요. 양인인데 실제 대우는 천민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요역을 더 많이 하거나 이런 이제 되게 차별받는 지역이었습니다. 향부곡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냥 농사 짓는 곳이고요. 소 같은 경우는 뭐 제철소, 뭐 조선소, 이 소라고 하는 건 뭔가 이제 기술과 관련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과 관련된 공예, 뭐 수공업 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군은 2군 6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방군 같은 경우는 5도와 야계를 좀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5도 같은 경우는 주현군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농민들 이렇게 예비역처럼 이제 운영이 되는 형태고요. 양계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직업군인으로 편성을 해서 이제 상비군을 두는 형태죠. 거기에 지역 주민들도 계속 이제 교대로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국경 지역을 방어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고려 문벌 귀족 한번 볼게요. 이제 호족 연합 정권에서 이제 호족들이 중심이 되던 사회에서 이제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탄생을 하잖아요. 우리 요때 벌이라고 하는 건 대대로 이어지는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벌하면 이제 이재용 생각하면 되고 문벌하면 이제 문신 대대로 문신 관료 집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주로 이제 과거를 통해서 관리에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겠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제 고위 관리를 배출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음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계속 한 놈이 이제 5품 이상 뚫어 놓으면 나머지 이제 계속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서를 통해서 대대로 이제 문벌 귀족 가문을 형성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왕실과 혼인 이런 걸 통해서 외척 세력이 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엄청난 특권층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관리 등용제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음서라는 것도 있고 다음에 청거도 있었죠. 그리고 과거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과거제가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 외에 좀 특수한 경우가 이제 음서와 청거겠죠. 청거는 이제 추천하는 거고요. 음서는 공신이나 5품 이상의 고관의 자손을 그냥 무시험으로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5품 이상 한번 올라가 버리면
계속 이제 끌어당길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고 과거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랑 이제 자과, 승과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이걸 우리 좀 보면 참 신기하죠. 일단 승과가 있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고요. 더 큰 특징은 뭐가 없어요? 무과가 없죠. 무과. 그래서 무과가 없는 게 고려 사회의 분위기를 아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신들에 대한 차별, 무신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과는 기술관 뽑는 거고요. 다음 문과는 재술과 명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술은 글짓기, 논술이고요. 명경은 경전에 얼마나 밝으냐, 그래서 경전을 얼마나 달달달 외우고 있느냐, 이런 거라고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문벌 귀족 가문이라고 본다면 경원이식, 그러니까 이자겸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해주채식, 제가 해주채식입니다. 그리고 경주김씨, 이렇게 이제 부식이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이 이자겸 같은 경우가 엄청난 이제 권력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ገብ장인이라고 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장인, 엄청난 권력을 누린 사람이었는데 자기 그러니까 외손자죠. 외손자인 인종이 이제 왕이 돼서 이미 엄청난 권력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자 난을 일으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이제 인종이 아주 머리를 잘 써서 척준경이란 놈을 이제 이자겸의 부하였던 척준경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자겸을 배신하도록 하고 이제 이자겸을 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자겸이 제거가 되고 그리고 척준경까지 제거하면서 이제 이 난을 진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뭐 난이 진압됐다고 해서 그냥 끝난 문제는 아니고 이 왕실의 권위에 이제 도전하는 가문이 생겼다. 이런 점도 굉장히 큰 고려사에 충격을 주기도 했고 한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구나 하는 이제 문벌귀족 사회가 좀 동요되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좀 볼 수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개경의 보수적인 관료층들, 기존의 이제 귀족들 세력하고 새롭게 신진 관료층 서경 세력 간의 정치적인 대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뭐 풍수지리설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금과의 관계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도 같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서경 세력은 이제 묘청과 정지상으로 볼 수 있는데 묘청은 스님이고요. 이 사람들이 내세웠던 주장은 뭐 딴 거 우리 책에 나오는 것만 봅시다. 일단 서경으로 천도하자. 그거랑 이제 금을 정벌하자. 이런 걸 주장을 해요. 근데 이 금정벌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앞서 이전에 이제 이자겸 때 이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이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요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경천도를 추진을 했는데 요걸 결국은 이제 개경 세력의 반대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됐고 그래서 묘청이 아예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기도 했는데 김부식이 이끈 강군에게 1년 만에 진압되면서 결국 끝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하자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묘청 정지상 그리고 서경천도 금곡정벌 이렇게 보면 되겠고 개경 세력은 김부식이 대표고요. 뭐 이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경천도 반대하고 금과의 이제 4대 외교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뭐 신채호가 참여한 건데 요거는 우리 안 봤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신정변 한번 봅시다. 고려는 기본적으로 이제 송해 문치주의 이런 거 이제 받아들여서 그런지 무신에 대한 차별이 되게 이루어지는 사회였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의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이제 정치보다는 좋은 곳에 이제 놀러 다니면서 막 연애를 열고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아유 시한수를 퍼보게 이러면서 막 지들끼리 좋다고 막 박수치고 근데 그 앞에 이제 무신들은 그냥 경호원처럼 이렇게 쭉 서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사치가 향락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 기존부터 이제 무신들이 쭉 이제 차별 대우를 받아왔던 이런 거에 대한 불만. 그리고 하급 군인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돈도 못 받고
각종 공사에 막 동원되면서 많은 불만들이 쌓여가 있던 이런 상황에서 오병수바키 사건 기억나죠? 우리 수업 때 설명했는데 의종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젊은 관료, 문신 관료였던 환례가 대장군 이송이라고 하는 무신, 사실 풍계도 훨씬 낮거든요. 근데 나이도 훨씬 어리고 이런 놈이 대장군 이송의 뺨을 후려치는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을 때 다른 문신들과 의종이 좋다고 막 박수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무신들이 아주 이제 빡치게 됐죠. 그래서 불만이 계속 쌓여갔다가 결국은 이제 다 제거하면서 이제 보현원 사건을 통해서 이제 무신 정변이 일어났고 의종을 기양 보낸 다음에 결국은 이민이 맨손으로 의종의 등뼈를 부러뜨리면서 살해했다는 이민 대단한 사람이죠. 요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신 정변이 일어나게 되었다. 요거는 우리 안 배운 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신들의 관직을 독점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중방이라고 하는 무신들의 회의기구를 통해서 이 정치를 하게 됐는데 정치보다는 사실 백성의 토지를 빼앗고 노비를 늘리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더 컸대요. 그래서 무신 정권 때 이제 대농장을 소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초기에는 이 무신 정권을 잡은 놈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막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집권자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민, 최충원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혼란을 많이 겪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민을 제거하고 다음에 나타난 최충원 같은 경우는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정치적으로 안정화되는 최신 문신 정권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중에 이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잖아요. 이민은 이제 완전 부모님이 완전 쌍노비 거기서 자라난 이제 노비 출신인데 최고 권력자까지 올랐던 정말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많은 천민들에게 롤 모델이 되는 엄청난 희망을 품게 해주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최충원 때 교정도감 이런 걸 이제 했고요. 봅시다. 70문신 정권 한 4대 60여 년간 이제 지속이 됐고요. 처음 최충원은 권력을 잡았을 때 최고 권력기구로 따로 중방 말고 이거 권력 나누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도감이라는 걸 따로 설치한 다음에 권력을 독점을 했고요. 교정도감의 장인 이제 교정별감이라고 하는 관직을 만들어서 자기가 권력을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도방이란 게 이미 있었어요. 경호단체였는데 그걸 더 확대하기도 하면서 자신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결국은 이제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 아들인 최후 때는 더 나가서 자기 집에다가 정방이란 걸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하게 됐고요. 그리고 서방이란 걸 또 따로 설치해서 문신들을 등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는 그냥 정방이라고만 나와요. 서방 안 나오는데 그냥 어쨌든 요 인사권을 막 쓴 거는 정방이라서 이 정방을 통해서 문신들을 등용했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기반으로 삼별초 이런 걸 설치하기도 했는데 기존에 원래 야간 수비대였던 야별초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군대를 포함해서 삼별초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었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경호단체인 도방이 있었다면 삼별초는 그냥 진짜 군대예요. 나라의 군대인데 사실은 최씨 정권에 사병 노릇을 했던 그런 군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신 정권은 다 마찬가지지만 최씨 정권 때 특히나 불법적으로 토지 획득해서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때에서 농민들이 못 살겠다라고 해서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최씨 정권은 몽골과의 전쟁 중에 최이가 이제 김준 자신의 부하이기도 하면서 또 노비였는데 얘도 그런 김준에게 이제 살해당하면서 최씨 정권은 몰락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요 문신 정권 시기에 하층민들의 봉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는 문신 정권이 너무나도 수탈을 많이 해서 그런 거겠죠. 특히나 이제 특수행정구역에 대한 차별이 워낙 원래부터 있었는데 더 심했대요. 그래서 과도하게 세금을 뜯는다든지 더 많은 역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하층민들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 또한 이제 무신정변 이후에 이민 같은 경우 노비 출신의 최고 집권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승하게 됐다. 그래서 하층민들의 저항운동을 보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봅시다. 공주 명학소, 요때 소는 향부곡 그 소죠. 그래서 망이 망소이의 봉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김삼이 효심의 봉기 이런 것도 있었고요.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관노비, 전주에서는 관노비의 봉기 있었고,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좀 특이한 경우는 아까 봤듯이 만적의 봉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개경의 산호비인 만적이 단순하게 이제 그냥 못 살겠다라고 일어난 정도가 아니고 신분 해방 그리고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봉기를 계획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뭐 왕무장성의 시가 따로 있느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창민의 의식이 굉장히 각성되었구나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정중부에 난 이후로 많은 고관이 천안 출신에서 나왔다. 뭐 왕무장상이 처음부터 시가 있을까 보냐.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음 고려의 대외관계 보겠습니다. 고려는 이제 세기별로 계속 이제 외적의 침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거란, 그 다음 여진, 그리고 몽골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일단 거란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10세기 때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보면 그러니까 송거란 고려가 좀 서로 이제 세력 다툼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이런 상태인데 거란과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침입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1차 때는 이제 거란이 사실 송을 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송을 치고 싶어 했는데 고려랑 송이 워낙 친해서 이제 송을 칠 때 그 배후를 이제 고려가 노릴까봐 되게 불안해했죠. 그래서 원인은 요 고려의 친송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왔는데 고려에 일단은 뭐 점령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겁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쳐들어왔다가 요걸 이제 잘 간파했던 서희가 소선영이랑 이제 단판을 맺게 되죠. 그때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란 너희랑 외교를 맺고 싶은데 사실 그 중간에 여진이 가로막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소선영이 그래? 이러면서 아주 순진하게 그럼 내가 여진을 내가 다 몰아내줄 테니까 그럼 우리랑 이제 외교 맺을 수 있겠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소선영이 군대를 끌고 여진을 몰아낸 다음에 그 땅을 이제 고려한테 주게 되죠. 그 땅이 바로 강동육주이고요.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거란과 고려가 이어지게 됐는데 문제는 고려가 약속한 요 송과 친선 관계를 끊고 거란과 외교를 맺는 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송과 친선 관계를 맺고 있고 거란과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2차 침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때 개경이 함락되고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양규가 일단 격파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강화를 맺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송과 친선 관계 끊고 거란 너희랑 외교를 맺겠다라고 해놓고 또 이제 안 지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란도 이제는 빡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동육주 돌려달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거절하죠. 이런 상황 때문에 다시 한번 3차 침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대대적으로 쳐들어왔는데 오히려 이제 강간찬에게 기주에서 완전히 대패하게 되죠. 그래서 기주대첩에서 고려가 승리하게 되면서 결국은 다시 한번 강화를 맺게 되고 돌아가게 돼요. 근데 요때도 이제 거란이랑 외교관계를 맺겠다라고 하고 돌아가거든요. 근데 결국 고려가 이제 마지막 보인 모습은 천리장성을 쌓아버리면서 완전히 그냥 벽을 쳐버리죠. 그래서 참 이게 고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악하게 아주 대외관계를 잘 이제 성공적으로 한 모습이고 거란 입장에서는 약간 좀 호구된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여진과의 관계는 좀 다르죠. 여진은 우리랑 사실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던 애들이고 말갈 때부터 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제 어버이로 모시면서 곡물 특산물도 막
바치고 이제 아주 그런 관계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여진도 고려를 이제 어버이로 모시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얘들 막 흩어져서 생활할 땐 괜찮았는데, 여진족이 막 통일하기도 하면서 고려에 접근을 하게 되면 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처음에 고려가 아씨 저 여진 애들 한번 한 손봐줘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윤관이 처음 쳐들어갔어요. 정벌군을 파견을 했는데 이때 실패합니다. 고려는 사실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여진은 주력 병력이 기병이고 고려는 보병이라서 일단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윤관이 생각했을 때 우리도 기병이 필요하구나. 저 말의 기동력을 못 따라가더라. 그래서 이제 기병부대를 만든 게 별무반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별무반을 통해서 여진을 정벌했고, 그 다음에 구성 동북 지역에 9개의 성을 축조했다고 해요. 뭐 금방 돌려주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문제는 그 뒤에 여진족이 아예 나라를 세워버리죠. 아구다 라고 하는 놈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금을 건국하게 되고, 그리고 거란을 정벌한 다음에 점차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에 이제 사대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한테 막 어버이 하면서 막 이렇게 모시던 애들이 갑자기 막 커졌다고, 이제 우리 신하가 돼 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 입장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말도 안 되는 걸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자겸이죠. 그래서 이 자겸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요구를 수락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고려의 대관계 한번 보면 대교류 한번 볼게요. 자, 주로 이제 송가 교류를 했겠죠. 그래서 선진문물을 적극 수용했고요. 그리고 당시 국제무역항은 병난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병난도에 아라비아가 되어 있는데 이슬람 상인들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막 고려의 물건을 막 퍼져날랐겠죠,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이거 어디서 온 거냐, 그러니까 이거 뭐 꺼려 하다가 이제 꺼레야 이게 코리아로 바뀌었다는 이런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과의 관계 한번 봅시다. 자, 몽골은 사실 우리랑 별로 접점이 없었는데, 몽골도 원래 흩어져서 막 부족별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별 뭐 그런 거 없이 살고 있었는데, 13세기에 갑자기 엄청난 영웅이 등장을 하죠. 바로 테무칭이라는 사람이 몽골 제국을 건설하면서 칭기즈 칸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요. 금 먹고 나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점차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처음에는 요 잔당들 처리하면서 강동성 전투를 통해서 고려랑 몽골이 공동의 적을 같이 물리치는 좀 좋은 만남을 했죠. 첫 만남은 그냥 같이 이제 공동의 적을 물리치는 좀 괜찮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때 계기로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이제 몽골이 사신을 보내와요. 근데 이 사신 저고요 라고 하는 놈이 왔을 때 굉장히 오만방자했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공부를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고려가 좀 이제 엄청 빡쳐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몽골 사신이 돌아가던 길에 국경에서 이제 피살을 당하면서 이걸 계기로 몽골이 침입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거의 40여 년간 이제 대몽 항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이때 최후 정권 때라서 최후는 이제 대몽 항쟁하겠다라고 해서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죠. 강화도로 천도한 이유는 뭐 강화도가 일단 섬이다 보니까 이제 뭐 해전, 몽골 애들이 해전에 좀 불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조세를 통해서 세금을 수취 가능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창하게 천도라고 실제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사실은 그냥 진짜 빤스런이죠. 지배층이 그냥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지배층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도망갔고, 실제로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다 이제 남겨두는, 그래서 실제 한반도 남아있던 요 고려 국민들은 거의 뭐 도륙당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막 싸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최후 정권 때 강화도를 천도한 다음에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면서 8만 대장경을 조판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지금은 사실 지금으로서 보면 8만 대장경 뭐 잘 만들었고 대단한 거죠. 엄청난 문화재지만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 만들 거 가지고 화살 하나 더 만드는 게 사실은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사실 요 만든다고 해서 몽골이 물러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좀 한심하죠. 그래서 자, 강화 과정을 한번 보면 최씨 정권이 결국 최이가 김준에게 의해서 피살당하면서 무너졌고, 그 김준은 또 임년에게, 또 임년은 임유무에게 그렇게 이제 무너지면서 무신들이 자기들끼리 내분으로 해서 무너졌고요. 그 틈을 노리고 있다가 왕과 문신들이 화해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는데, 요 환도에 끝까지 거부한 인물들이 바로 삼별초죠. 삼별초는 계속 이제 대모강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몽골한테 저항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짓밟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려 같은 경우는 주권과 풍속을 인정받게 되고 내정 간섭은 받게 되지만 점령을 안 당하고, 그래서 간섭기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끝까지 저항했던 거 삼별초라고 했죠. 그래서 진도, 제주도 옮겨 다니다가 여몽연합군에게 결국 진압되면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간섭기 한번 보겠습니다. 원간섭기는 일단 자주성이 손상됐다. 그러니까 원 황실 밑에 사위 나라 부마국으로 전락이 됐고요. 그래서 왕실과 관제 이런 것들이 다 격화됩니다. 고려는 원래 황제국 지향이 있잖아요. 네, 황제 이런 이런 호칭들 다 못 쓰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충 무슨 왕 이렇게 원 황실에 충성을 하는 왕국이 되는 이런 형태죠. 거기에 이제 또 이제 몽골이 고려는 이제 됐고 남은 거 이제 일본인데, 일본 원정을 위해서 정동행성 이런 걸 설치했죠. 두 차례 실제로 점령을 하러 갔는데 카미가제 신풍을 만나면서 실패하게 됐고, 그래서 사라져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서 고려의 내정을 간섭을 했던 그런 기구입니다. 다음 실질적으로 영토도 잃게 됐는데요. 화주의 상성총관부가 설치되면서 이 지역에 영토를 잃고, 다음 서경엔 동령부, 제주에는 탐라총관부 이런 게 설치되면서 영토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뭐 금은 인삼이라든지 뭐 자기, 그리고 뭐 또 매도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어요. 응방이라고 한 걸 설치해서 많은 매들도 가져가면서 또 조공을 많이 바쳐야 됐고요. 그리고 공녀, 많은 처녀들을 또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풍습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내정 간섭이라고 할 게 뭐 정치만 하고 간섭했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은 공물도 바쳐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처녀들도 막 끌려가기도 하고, 영토도 잃게 되는 아주 참 굴욕적인 그런 때가 이 원간섭기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또한 이제 고려 사회는 몽골풍이 유행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원황실에는 또 역으로 고려의 의복이나 의식, 고려양식이라고 해서 고려양이 유행하기도 해요. 그럴 수 있고, 소주 이런 것도 있고, 죽두리, 뭐 연지곤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수업 때 얘기했죠. 철릭도 있고, 뭐 변발 이런 것도 유행을 했고,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 이제 말 중에도 몽골어에서 유래한 게 되게 많다라고 했습니다. 뭐 수라상이라든지 마누라라든지 아니면 장사치, 벼슬아치, 양아치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몽골에게서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있다면 원간섭계에는 당연히 친원파들이 있겠죠. 그런 애들을 대체로 이제 검문세족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원의 세력을 등에 업은 이런 애들, 원에 의해서 잘 보여서 출세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은 진짜 그냥 몽골어 잘해서 아니면 매를 잘 키워서
아니면 뭐 왕세자가 원에 거주해야만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모시던 애들, 뭐 환관 출신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출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엄청나게 이제 특권을 유지하는 형태로 가면서 문신 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토지를 약탈하면서 농장을 확대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혁하고자 많은 왕들이 개혁을 추진하다가 결국 다 실패를 했는데, 요거 성공한 사람이 있죠. 공민왕. 요게 사실 가능했던 건 14세기 중반에 원이 쇠퇴하면서 원명 교체기였어요. 그래서 원의 힘이 좀 약해진 상태라서 그걸 이용을 해서 반원 자주화 정책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동행성을 폐지하기도 했고, 다음 관제와 왕실 용어도 회복하고 몽골풍도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기철, 기양우의 오빠죠. 기철을 비롯한 친원 세력을 제거하기도 했고, 다음 상성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천령 이북당을 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동지방 공격해서 땅을 꽤나 넓히기도 했죠. 그리고 왕권도 좀 강화시켰는데 정방을 드디어 폐지했고요. 다음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민변정도감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전민변정도감은 기존의 그 노비양건법에다가 토지가 같이 합쳐진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건문세족의 경제적인 기반을 약화시키고 또 국가재정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그리고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원래의 신분으로 돌려주는 그런 기구가 바로 전민변정도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건문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애들이 필요하잖아요, 세력이.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이 등용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신진사대부들은 기존에 이제 지방에 남아있던 향리나 뭐 향리 자제들이나 이런 애들이 열심히 이제 성리학 공부하고 있던 이런 애들이 과거를 통해서 이제 중앙정계에 진출했고, 그리고 건문세족들을 막 비판했고, 그런데 당시 이제 건문세족과 결탁했던 애들이 불교계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세속화된 불교, 이제 이런 불교계를 같이 이제 탄압하면서 같이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성장했던 애들이 신진사대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건문세족의 반발로 이제 신돈도 제거가 되고 국민왕도 시해되면서 개혁이 좀 중단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신진사대부는 뭐 받으면 되겠고요. 자, 건문세족과 대립 이 부분 좀 잘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문세족의 농장학대 비판, 그리고 상원경제, 불교계가 요 많은 토지를 갖고 있다든지 노비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교리 자체를 막 비판하기도 했어요. 이거 왜 다 접혀버렸네? 덮고. 그리고 요 안 보이지만 그냥 설명할게요. 신흥무인 세력이란 것도 성장하게 되는데, 고려 이 말대에 굉장히 극심했던 게 홍건적과 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홍건적은 뭐 원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한족 반란군인데, 얘들이 두 차례나 침입을 했고, 특히 이제 뭐 2차 침입 때는 수도가 함락돼서 당시 왕이 이제 안동으로 피난 갈 정도로 굉장히 큰 이제 애들이었어요. 거의 한 10만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꽤 큰 세력이었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방실이나 아니면 채용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잘 막아냈고요. 그 다음 왜구 같은 경우는, 왜구는 단순한 해적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세력이었고, 동아시아 해안 전역에 막 출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세력이었는데, 이런 걸 이제 채영이나 아니면 채영이나가 아니고 채영, 그리고 또 이성계, 그리고 채무선 이런 3대 대첩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왜구를 아주 잘 물리쳤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서 이제 국민적인 영웅으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신흥무인 세력하고 신진사대부가 만나서 결국 막 개혁을 추진하다가 아예 이제 나중에 나라를 세우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고려의 신문 구성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려는 기본적으로 양천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신분이 두 개예요. 양인과 천인 이렇게 나뉘는데 이 양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배층, 귀족과 그리고 중류층이라고 하는 향리 이런 애들, 그리고 일반적인 양인, 일반적인 농민, 백정이라고 하죠. 이런 애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맨 밑에 이제 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노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보고 갈게요. 그래서 일반 농민은 백정이라고 불렀는데 얘들은 조세, 공납력 이런 부담을 다 져야만 했고요. 그리고 향부곡소 같은 경우는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는 존재였다라는 거 우리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천민 같은 경우 대다수 노비이고요. 노비는 재산으로 지급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지금에 비하면 훨씬 남녀 평등이 아주 잘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재산 상속을 할 때나 호주제나 이런 걸 보면 다 이제 남녀 평등이 아주 잘 이루어졌고요. 대체로 다 일부 일처제 그리고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남녀 모두 이혼과 재혼에 제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화 한번 봅시다. 딴 거 다 빼도 되고요. 고려 정기 때 스님 한번 보면 이제 이천 보면 된다고 했죠. 이천은 불교가 종파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게 워낙 심해서 이걸 통합하려고 시도했죠. 그래서 교종 중심으로 천종을 통합해서 천태종을 개창했고, 그리고 교간겸수라고 하는 걸 주장했습니다. 이론과 실천 둘 다 수행을 해야 된다, 겸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죠. 그 다음에 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진울 생각하면 되는데 불교계가 워낙에 세속화되고 많이 타락된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불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결사운동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진울이 이제 수선사 결사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정의 결사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해서 이제 결사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울도 마찬가지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해서 조계종을 성립하게 됐고요. 진울은 정예쌍수라든지 도노점수 이런 걸 이제 내세웠습니다. 교광겸수나 정예쌍수는 비슷한 말이에요. 둘 다 이론과 실천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인쇄술. 목판인쇄술은 팔만대장경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활판인쇄술 같은 경우는 금속활자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상정 고급 예문이 가장 먼저 펴냈다라고 기록이 존재하지만 이게 실제로 책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존재했다면 서양보다 한 200여 년 앞서게 되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다행히도 실제로 지금까지도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게 있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는 직지심체 요절이 있습니다. 직지. 다음 역사서는 삼국사기 이런 게 있었고요. 다음에 제가 이게 수업 때 다 설명하지 않았는데 원래 이렇게 다 자세히 봐야 돼요. 여기보다 더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봐도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삼국사기, 일련의 삼국유사 이렇게 있다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 성리학. 자,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과 의지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아주 참 어려운 학문인데요. 성의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집대성에서 처음 주자학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요게 이제 고려에는 처음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되었고, 그리고 원의 학자들과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류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들의 제자를 막 길러요. 그래서 이색, 정몽주, 조준, 정도전 이런 사람들을 막 길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제 신진사대부가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신진사대부들이 대부분 이제 성리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사회 모순을 개혁하기 위한 사상으로 막 수용을 했고 불교의 타락상을 막 비판하면서
국가사의 새로운 지도 이념으로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게 성리학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교. 자, 고려 초기에는 이런 불상 많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생긴 우리 불상의 모습이 아닌데 아마도 저런 얼굴은 당시 지방 호족에 저렇게 생긴 놈이 있지 않았나, 자기 얼굴을 박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원래 고려 초기에는 그냥 신라 양식을 계승해서 좀 그냥 3층 석탑 이런 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후기로 갈수록 원의 영향 이런 게 막 받게 되면서 다각 다층탑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뭐 승탑 이런 거 넘어갑시다. 다음에 주심포 다포인데 오늘 넘어가고요. 가장 오래된 목적은 중물로 부석사 무량 수전 이런 게 있고요. 다음에 뭐 고려하면 청자죠. 그래서 청자는 처음에 그냥 깨끗한 순청자 만들어지다가 심심하니까 막 뭐 무늬 같은 거 막 그려놓기도 시작했고, 그러다가 뭐 상감청자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순청자고요. 다음 나전칠기 이런 것도 유행을 했고요. 요게 이제 청동 은입사 은실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넣은 거죠. 다른 거는 몰라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지막 감사합니다까지 봐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진짜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